신하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공신들과 동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죽이는 방법도 매우 잔인했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은 차라리 황제의 배려였습니다. 허리를 자르는 요참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 오장육부를 드러내고 그 안에 풀을 채우는 진초, 뼈와 살을 발라내는 능지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박피형을 가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기가 많은 숲속에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모기에 뜯겨 죽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신하는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지각이라도 했다가는 또 게으른 관리라 하여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못한 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무서우시면 차라리 사직서를 쓰십시오.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깟 관직이 뭐가 중요합니까? 신하가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거라. 그만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만약 사직서를 썼다가는 게으른 관리로 찍혀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시대의 관리들은 그만두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제는 동기가 죽었지만 오늘은 자신의 차례가 아닐까. 자신이 죽는다면 가족은 무사할까. 좀 덜 아픈 형벌로 죽여줘야 할 텐데. 매일 그런 생각으로 출근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지각하면 큰일 나니까요. 조정에는 살아남은 신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하기를. 신료들 사이에는 한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옥대가 배꼽 위에 있으면 그날은 사람을 죽이지 않거나 적게 죽인다는 뜻이고, 배꼽 아래에 있으면 대대적 숙청이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황제의 등청을 기다립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옥대가 배꼽 위에 있게 해주세요. 주원장은 엄청난 규모의 잔혹한 숙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명나라를 세운 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황제의 권위를 튼튼히 하여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자신을 도와 명나라를 세울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공신들을 대부분 죽였는데 그 인원이 군인, 대신, 관료를 포함하여 무려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목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매일 아침 입고를 할 때 처자식과 눈물로 이별을 고하고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면 다시 서로 기뻐하며 이로써 또 하루를 살았다. 주원장은 죽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생부였습니다. 말 안 듣는 놈, 일 안 하는 놈, 황제의 권위를 위협하는 놈, 부정부패하는 놈들은 이름이 적혔습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단은 주원장의 사찰기구 금의위가 담당했습니다. 금의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관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황제를 험담하지는 않는지, 일 안 하고 농땡이 부리지는 않는지. 그러다 걸리는 놈은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황궁의 마당에는 늘 몽둥이를 배치해놓고 주원장의 눈밖에 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보다 못한 황태손 주윤문이 나서 말렸습니다. 제발 사람 좀 그만 죽이십시오. 이러다가는 조정의 관리가 한 명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꾸는 하지 않고 주원장이 가시나무 하나를 꺾어 주었습니다. 손으로 잡아보거라.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잔말 말고 잡아보래도. 주윤문이 아픔을 참고 가시나무를 잡았습니다. 어떠냐? 피가 나고 아프옵니다. 그제야 주원장이 나무를 잡게 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가시는 바로 지금의 공신들과 탐관오리들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시들을 모두 치워주려 한다.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 너는 부디 가시 없는 나라에서 훌륭한 황제가 되거라. 다행히 그날 황제의 옥대는 배꼽 위에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퇴근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이 기뻐하며 눈물로 반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라.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도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출근하면 또 그 살벌한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관리들에게 주원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공포 정치는 역대급이었고
그를 도와 명나라를 창업했던 수많은 공신들이 먼저 제거되었습니다. 공신들 입장에서는 거지 생활하던 주원장을 도와 나라를 세우고 이제 드디어 부귀영화가 시작되나 했는데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재빨리 눈치 까고 관직에서 물러난 자는 살아남았지만 남아있던 자들은 중간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대부분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 절친이었던 탕화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서달은 죽었습니다. 탕가놀이들이 모조리 숙청되고 남은 관리들은 열심히 일하니 나라는 더없이 평안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주원장이 성군이라며 입이 닳도록 칭송하였습니다. 황제는 관리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백성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심지어 주원장을 욕하고 다니는 백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태평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관리들은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주원장도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 주위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오르고 출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치 아프게 관직을 얻어서 무엇하냐. 그저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책이나 읽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을. 그에 대한 소문은 주원장에게도 들렸습니다. 황제는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다. 우리 황자들을 가르칠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를 스승으로 삼고자 한다. 노뽕 두둑히 주는 것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대본당을 짓고 복리후생도 확실하게 하겠다. 내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황제 아들의 선생이라니 하기 싫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재물과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높은 연봉이고 나발이고 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황제가 직접 손편지를 썼는데 거절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패션이 남달랐습니다. 비단옷에 삿갓을 쓰고 황제를 알려냈던 것입니다. 주원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다니느냐? 삿갓은 본질이 없고 비단옷은 황제께서 하사하신 것이라 입고 다니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작해보니 이건 뭐 개판이었습니다. 주원장이 홍건적 활동 시기 태어났던 망나니 아들들이라 스승에 대한 예의고 뭐고 없었습니다. 공부는 집어치우고 첫사랑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이희안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황제의 아들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는 법도 없었습니다. 엄하게 꾸중하며 예의부터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자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스승을 개무시하며 저희들끼리 떠들고 장난쳤습니다. 그 모습에 빡친 이희안이 황자 중 하나를 붙잡은 다음 머리통을 잡고 이마를 후려갈겼습니다. 황자는 놀라다 못해 반쯤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신이 맞은 것을 인지하고 아버지 주원장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빠, 쌤이 나 때렸어요.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니 얼마나 세게 쳤는지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주원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희안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놈을 어떻게 죽인다. 바피형 아니면 요참형 어떻게 죽일까? 억울하게 맞은 네가 선택해라. 반반 섞어서 해주이소. 그때 마황후가 나섰습니다.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니 그것은 화낼 일이 아니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주원장도 마누라 말은 잘 들었습니다. 홍건적 시절부터 마누라 말을 듣고 손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설득에 화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아들을 때렸던 이희안의 벼슬을 올려주었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황자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기 바라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신들은 대부분 죽고 신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주원장은 모든 일들을 직접 처리하였고 매일 이어지는 엄청난 업무량에 일중독 상태가 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습니다. 급사 중 장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딱 8일 동안 나라 안팎에서 올린 1660개 상소문에 올라와 있던 3291건의 일을 직접 처리하셨다. 이런 것으로 보아 주원장은 잔혹했어도 실무 능력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황제가 이 정도로 일한다면 밑에 공무원들은 얼마나 빡세게 일했겠습니까? 우리도 회사에서 일하면 윗사람이 언제 퇴근하는지 얼마나 일하는지 눈치 보던 말입니다.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그렇게 주 원장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형부주사 여태소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아, 또 상소문. 올리려면 빨리빨리 올려라. 퇴근 시간 다 되어 올리지 말고. 그런데 상소문에는 본론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론만 무지하게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주 원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묘사한 찬양글이었습니다. 여느 황제라면 자신을 축혀 세우는 장문의 글에 기분이 좋아졌겠지만 주 원장은 달랐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본론은 없고 정확히 6370자까지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으니 일따일따 화가 난 주 원장이 상소문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너는 연락 한가한가 보지. 일 좀 줄까?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폭발한 주 원장은 여태소를 끌고 나가 직접 두들겨 팼습니다. 다음날 주 원장은 궁금했습니다. 그 긴 내용 중에 도대체 본론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인내하여 글을 다시 읽어보았더니 총 16,500자를 넘겨서야 겨우 본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긴 서론 뒤에 본론은 고작 500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원장은 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죽이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나머지도 인내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론의 내용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5가지 건의사항이었는데 하나같이 꼭 필요했던 정책들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주 원장은 이 중 4건을 즉시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태소를 불러 자신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바쁜데 뭔 서론이 그렇게 긴 것인가? 뭐 일단 내용은 참 좋았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서론 같은 건 빼고 핵심 내용만 짧게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여라. 아, 그리고 때려서 미안하다. 여태소도 억울한 점은 있었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그래서 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당팔고주의로 관리들이 쓰는 문서에는 일정 양식이 있었고 특히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에는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희야는 양식대로 썼을 뿐인데 주 원장에게 두들겨 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원장은 늘 실리를 추구하였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엄청난 업무량으로 공무원들에게 매우 빡센 나라였지만 백성들에게는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 원장도 무조건 엄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때린 선생을 용서할 줄도 알았고 자신을 욕하는 백성들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들에게만은 너무나 엄격했던 것이지요. 주 원장은 관리가 행복하면 백성이 고달프고 백성이 행복하면 관리가 힘들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 이성계는 들으시오. 듣기로 그대의 아들 이방석이 홍기가 찼다고 하는데 어떠시오? 나와 사돈의 인연을 맺는 것이 그리되면 우리 명나라와 조선이 피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함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오. 이성계도 주 원장의 건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양측은 적극적으로 혼담을 성사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혼사는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주 원장이 말했습니다. 때려치워라. 황제의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먼저 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나? 안 할란다. 주 원장과 이성계 사이에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성계 선조가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찍어놓은 명당 자리니까 물러나시오. 주 원장 선조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먼저 점쳐둔 곳이요. 두 사람은 황제가 될 맷자리를 쓰고자 서로 다투었는데 주시성의 노비가 몰래 맷자리를 바꾸는 바람에 주 원장이 명황제가 되고 이성계가 조선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지리지 대명일 통지의 내용에 주 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짐의 조상은 조선인이며 그 묘소가 조선에 있다.